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장편 영화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준현입니다. 네, 한량 김 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량 김 선생입니다. 네, 전 영화 좋아하는 김프로고요. 지난주에 게시판이 이제 활활 불탔었는데 네, 내일이면 이제 600회. 그렇습니다. 그래서 600회를 기념하기 위해서 네, 저희가 조촐하게 아주 특별한 손님을 오늘 모실 거거든요. 네. 네. 마치. 이렇게 포장도 되는구나. 그렇지. 그렇군요. 이렇게라도 포장을 해봅니다. 네. 의미부여. 마치 600회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냐. 근데 599회. 뭐 약간 아다리가 안 맞지만. 숫자가 안 맞았을 때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네. 그냥 그렇다고 해. 자, 그래서 오늘은 저 문익환 목사의 조카 되시는 분. 네네. 네, 그러니까 문동환 목사님의 따님이시죠. 네. 네. 문영미 선생님을 모시고 저희가 이제 심용환 작가님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나눠볼 건데, 뭐 이건 이제 자세한 내용은 방송에서 이제 저희가 할 건데, 네. 6월 1일이 문익환 목사님이 이제 탄생한 지 딱 100년 네. 되는 해여서 또 통일의 집을 그래서 개관을 하거든요. 네. 뭐 이런저런 의미를 묶어가지고 또 요즘에 한참 한미, 중, 북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막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통일 이슈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보자. 진짜 귀한 손님이시긴 합니다, 진짜. 네, 이런 취지로 저희가 오늘 한번 모셔서 얘기를 할 거니까 네. 앞부분에 저희가 뭐 쓸데없이 막 얘기하는 거 빨리 지나가고 오케이. 네. 네, 오늘은 좀 진중한 마음으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40대 여자분이신데, 야, 이건 지금 굉장히 난감할 것 같아요. 일단 사연 내용을 김 선생님께서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네. 야, 이거 어떤 모임에 나가신 거죠? 최악이네요. 태극기 집회? 무슨 모임인 거야? 태극기 집회 가셨어요, 혹시? 네. 태극기 집회가 아니면 이게 저 상상하기 힘든. 모임이 잘못했네, 모임이. 네. 약간 그럼 이런 사연 느낌인데. 보내신 분도 태극기 집회? 뭐지? 빨리 빠져나오십시오. 야, 이런 분이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거의 풀 패키지잖아. 40대 분인데 이제 몇 살 이렇게 했다는 건 한 50대 정도 된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같죠? 오, 야, 용감하다. 그러니까. 근데 있어. 이런 사람 있어요. 있지. 네. 네. 근데 우리가 잘 안 어울려서 그렇지 이런 분들은 세상에 많이 존재하고 계시는 그럼 것 이런 같습니다. 사람들 하면 어떻게 대처해요, 보통? 나한테 대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싸웁니까? 이건 뭐 험한 소리 나가는 거죠. 네. 안 보는 게 최고 아닌가? 물론 안 보는 게 최고지. 그지. 네. 그렇지. 맞닥뜨렸을 때 첫 단추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멀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제일 처음에 이게 뭔가 기분이 쎄하다. 얘기가 안 되겠다 싶을 때 거리를 멀리 떨어뜨리거나 안 보이는 데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하루 종일 집에 갈 때까지 시달리셨다. 야, 무슨 모임이길래 2차로 노래방을 갔지? 그러게. 동호회 뭐 이런 건가? 그럴 수도 있고. 야, 근데 야, 네.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데 음. 노래방까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랬었을 텐데. 아무튼 뭐 배 감독 말한 것처럼 이런 사람 나타나면 거리를 두는 게 상책이긴 하죠. 네.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냥 계속해서 맞닥뜨려서 저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될까요? 그럼 똑같이 해야지 뭐. 이런 거 잘하잖아 또. 아니에요. 저 못해요. 야, 사람 열받게 하는 거 잘하는 거 아니야? 에이, 왜 그래. 그래? 지금 당신이 나 열받게 하고 있는 거야? 당신이 나를 작업하고 있는, 아니에요. 아니 난 그냥 시나리오 천천히 쓰라고 한 말밖에 없는데 부담 느낄까봐. 그래요. 네. 이렇게 하셔야 된다. 아니, 저는 그냥 가요. 다른 데로. 그치. 이런 사람하고는 잘 그냥 안 하는 편이라서. 그치. 참으면 자기 기분 나빠지고, 안 참으면 막 이렇게 시끄러워지고. 대거리 하게 되고 그죠? 그러니까요. 근데 뭐 이분이 40대 이상이라니까 뭐 그런 방법을 몰라서 저희한테 이제 여쭤보시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어떤 쓰레기통에 버려야 됩니까? 과거에 저희 이제 에피소드에서 한번 언급됐던 냄새 최악. 이제 음식물 쓰레기 봉투 얘기했을 때 나왔던 그게 생각이 나네요. 음식물 쓰레기. 생태 쓰레기. 네. 네. 김프로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냄새. 알지요? 네. 저는 아주 딱 맞는 쓰레기통이 있어요. 찾았어? 데드풀 2를 보면 그 낙하산을 타고 오다가 들어간 쓰레기 차가 있거든요. 거기로 직행. 갈아버려라. 뭐 이런 걸 그렇지, 그렇지. 갈아버려야 돼. 이런 거. 갈아버려야 되나? 직행해야 돼. 쓰레기차. 쓰레기를 분쇄하는 쓰레기차 있거든요. 그치. 거기다 그냥 고이 집어들여야 됩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죽일 순 없잖아.
그건 좀 그래. 사례는 좀 그렇고 네. 삼각지역에 가면 한강 생태탕이라고 맛있는 생태탕집 있습니다. 네. 뒷골목에 가면 되게 어둡고 좀 습하거든요. 네. 진짜 큰 쓰레기통이 있어요. 그래요? 생태 쓰레기 넣어놓은데 거기다 폭 박아야 된다. 삼각지 있는. 한 3시간만 절여라. 네. 거기에. 최악이죠. 네. 옷 다 버려야 돼 그러면. 그냥 그러지 말고 통조림으로 만들면 안 돼? 통조림? 왜냐하면 북유럽에 우리나라 홍어 마니아들이 많잖아요. 그 향을 세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것보다 훨씬 더 센 향의 숙성된 알죠. 생선, 북유럽, 덴마크였나 어디는 그것보다 훨씬 센 건데 그걸 사람들이 밑반찬으로 먹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통조림이야. 밀봉도 있어서 까기 전에는 냄새를 몰라요. 통조림으로 만들어서 수출하자. 네. 어디다 수출해? 이런 맛이 있다. 개저치 맛이 있다. 야. 개저시 통조림. 네. 아무튼 똥 밟았다고 생각하시고 네. 모임을 안 나가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정말. 네, 요 분께는 아무튼 답답하실 테니까 저희가 스트레스 받으신 거를 독서로 푸시라 는 뜻에서 이동환 선생님이 보내주신 책 나의 슬기로운 감정생활 이걸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네. 이거 하여튼 읽으시고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분노를 컨트롤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네. 자, 저희는 그러면 광고 듣고 프린스 심 모시고 또 문영민 선생님 모시고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은 프린스 심과 함께하는 날인데 매우 특별한 분, 진짜로 매우 특별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프린스 심은 특별하지 않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오늘만은 특별하지 않아요. 이제 익숙해지니까 이제 써먹을 만큼 써먹으니까 가족이란 뜻이죠. 가족이란. 부품 같은. 가족끼리 서로 특별하지 않잖아요. 손님 모셔서 그만 써. 자, 자식들? 자, 오늘은 문익환 목사님의 이제 조카가 되시고 또 통일의 집 이사시기도 하고 이한열 기념관 실장님으로 계신 우리 문영미 선생님을 모셨는데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문영미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빨리 환영한다고 말해요. 어색해요. 제가 이렇게 제가 사회 아니면 메인이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서브로 밀려나는 뭔가 존재감이. 본인이 원하시던 바 아닌가요? 그렇죠. 말씀을 하시는 메인 스피커가 따로 계시고 옆에서 뭔가 이렇게 김프로가 하는 일 없이 하는 것처럼 그걸 늘 원하셨잖아요. 아니 또 이게 약간 몰라요. 일종의 이제 특별 프로그램이죠. 네. 제가 역사 얘기 계속 매주 와서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연구하고 공부한 것들을 나누는 시간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역사 현장에서 중요한 이야기들을 감내하셨던 분, 또 그 분과 관련된 분들을 직접 모시고 이야기를 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떠올랐고 그 얘기를 이제 김프로이 말씀드리니까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첫 기획이죠. 그래서 방송 잘 돼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또 잘해서 앞으로 이렇게 한 명 한 명 모셔오면서 제가 좀 편안하게 팟캐스트 2개 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오로지 본인이 편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문영민 선생님이 조금 낯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소개를 조금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문영미라고 하고요. 문익환 목사님의 조카이고 지금 사단법인 통일의 집의 상임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투잡을 뛰게 돼가지고요. 원래 본업은 이한열 기념관의 학예연구실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요. 네. 마침 또 문익환 목사님 생신이 6월 1일이고요. 또 이한열 열사님이 피격되신 날이 6월 9일이에요. 날짜가 우리가 딱 맞구나. 잘 됐네. 근데 저한테는 너무 힘들어요. 죄송합니다. 6월이 원래 엄청 바쁜 날인데다가 그래요. 또 이렇게 하나가 더 겹쳐져가지고.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최근에 통일 관련해서 한반도가 이제 굉장히 살얼음판을 걷고 있잖아요.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통일에 대한 기대, 염원 이런 것들이 높은데, 통일이라는 주제에 전념하셨던 인물이 또 문익환 목사님이시니까. 그리고 이제 문익환 목사님의 동생이셨던 문동환 목사님의 따님이시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이한열 열사하고도 또 깊은 관련 또 맺고 계셔서 속된 말로 약간 흥미덩어리. 얘기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쵸? 우린 그런 게 없잖아. 뭐 있어요, 집안에? 없어요. 저도 없어요. 저는 유월항쟁 때 아버지께서 그냥 공사 마치고 서울역 올라오셨다가 그러니까 서울역에 내렸는데 유월항쟁 중이에요. 체류탄 옆에서 터진 거여서 그냥 이렇게 한 방 맞고 오셔서 흡입하셔서 목욕시켰거든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본인이 유월항쟁 주도하신 것처럼 아버지 70 넘으셨다고 거짓말하지 마시라고 제가
프린스님도 뭐 실향민 가족이라고 하시는데 냉면도 안 좋아하고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네. 유천 칡냉면 좋아한다니까. 네. 평양냉면이랑 아무 상관없는 분이었습니다. 맛이 별로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문익환 목사님 이야기를 한번 이제 조카시니까 큰아버지신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제 큰아버님의 이야기를 그래도 가족분이 이렇게 쭉 해주시면 조금 남다를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게 보통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역사 속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래도 얼추 알긴 아는데 또 진짜 이런 얘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가족분이 직접 해주시는 또 친지분이 직접 해주시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많지는 않으니까 뭐 평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역사적 맥락에서 그냥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알고 있던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조금 가깝게 조금 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저희가 한번 모셨거든요. 문익환이라는 어떤 역사적 인물이 살짝 한 세대 전 사람이고 박제화된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맞아요. 이걸 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네, 그렇죠. 전혀 우리- 사실은 모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가 적진 않지만 오히려 저보다 더 어린 세대들은 정말 몰라요. 그러니까 영화 네. 1987의 마지막 장면에 나온 목사님이 저분 누구야라는 저 할아버지 누군데 이런 반응이란 네. 말이죠. 네, 네. 맞아요. 네. 그게 아마도 그렇게 된 게 지금까지 뭐 유월항쟁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한열 열사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교과서에도 실려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쨌든 교과목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해오고 또 이한열 기념관에도 찾아오고 이렇게 해서 많이 좀 알고 있는데 그리고 배워가고 있는데 문익환 목사님의 행보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좀 역사에서 좀 지워졌다고 할까요?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고 방북에 대한 아무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재평가되지도 않고 있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국가보안법에 아직도 저촉돼 있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문익환 목사님을 교과서에도 실을 수 없고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대는 이렇게 지금 평화 통일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문익환 목사님은 명예 회복이 되지 않으신 거죠. 그 정작 부분에 그 있어서. 평화 통일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감수하신 분인데. 그렇죠. 처음 물꼬를 트시고 희생을 하시고 시작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은 이제 잊혀져 가고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시겠지만 노무현 정부가 들면서 이제 국보안법을 이제 없애자 하는 움직임이 일었고 실제로 사실 이제 사문화된 법 조항이기도 했고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죠. 뭐 그래서 이제 형법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라는 논의와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나라당이 극렬히 반대하면서 4대 악법 이렇게 묶어가지고 난리 났었죠. 결국에 이제 무산을 시키는 바람에 그때 만약에 국보법이 폐지가 됐다면 말씀하신 대로 문익환 목사님에 대한 재평가라든지 아니면 교육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배울 수 있는 뭐 이런 물꼬가 조금 트였을 텐데 그게 이제 시기가 좀 미뤄졌다고 볼 수 있겠죠. 사회자가 거의 말이 없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자기 법제처 출신 기자라고 하나 걸린 거야. 저 깜짝 놀랐어요. 묻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문익환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혹시 이제 모르셨던 분이라면 오늘을 계기로 조금 알아보시는 계기가 좀 되면 좋겠고 저희가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 그런 분이 있었어? 그런 분이셨어? 혹시 이제 알고 계셨더라도 피상적으로 아셨던 분들이라면 조금 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제 모셨는데 저도 사실은 그렇게 문익환 목사님에 대한 이해가 깊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연대를 쭉 찾아보니까 이제 1918년생이시고 그 뒤로 이제 이렇게 쭉 신학자의 길을 걸으시다가 뭐 여러 가지 계기가 있어서 이렇게 뭐 민주화운동도 하게 되시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한테는 사실 김유신 장군의 일이나 문익환 목사님의 일이나 그렇지 않겠어요? 뭐 그냥 이 큰 의미가 저 매주 와서 이렇게 열변을 해도 저렇게 해도 지금 김유신 장군 너무했다. 넘어갔나요? 넘어갔죠. 그러면 어쨌든 근데 이성계 정도로. 그래서 그게 사실 조금 안타깝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오늘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조금 있는데 그분의 유년기부터 올라가야 사실은 역사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동주라는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꽤 히트를 했습니다. 네, 맞아요. 되게 시인 윤동주를 다루는 이야기인데 윤동주에 대해서는 그때 영화를 계기로 해서 또 한 번 이렇게 저런 멋있는 청년이 있었구나. 송몽규가 발굴이 됐죠. 그렇죠. 윤동주, 송몽규가 이렇게 둘이 발굴이 됐어요. 사실은 근데 삼총사였거든요. 그리고 거기 영화 보면 거기서 이관아 이런 데가 나와요. 네. 그리고 끝이야. 이관하고 끝. 근데 아마도 그렇게 그때 이제 이화나하고 끝을 맺은 거는 문익환 목사님은 따로 또 영화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여운을 남기는 게 아니었을까. 이준익 라고 감독의 저희는 빅픽처. 네.
그래서 그분의 이제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대한 말씀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디서 태어나셨고 이런 이야기들을. 네, 유년기는 진짜 문익환 목사님이 이해하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명동이라고 북간도에 가면은 조그만한 마을이 있거든요. 윤동주랑 이제 같이 태어나서 자란 마을인데요. 그 마을이 이제 명동 공동체인데 1899년도에 할머니 아버지하고 할아버지 아버지하고 네 가문이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너서 만주 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함경도 쪽에 이제 좀 삶이 굉장히 척박하기도 하고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이 점점 들어오고 있어서 땅도 좁고 좀 넓은 땅을 사서 거기서 이제 교육 공동체를 이루면서 우리가 독립과 민족 자주를 좀 거기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큰 뜻을 품고 이제 명동청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터를 일구면서 학교도 만들고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래서 그 명동촌이 그 민족 교육과 독립운동의 중심지 같은 곳이었어요. 이후에 거기가 이제 사회주의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그게 그 동주 영화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회주의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그 명동 학교라든가 이런 거를 공산주의자들한테 뺏기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용종 쪽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명동 그 학교가 굉장히 촌구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함경도라든가 평안도라든가 각지에서 이렇게 유학생들이 올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신학문을 가르치는 신학문과 이제 민족 정신과 기독교 정신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였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문익환 목사님이 그런 어르신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정신을 받으면서 그렇게 자라나게 된 거죠. 그 명동 학교에 1925년에 이제 입학하신 걸로, 초등학교를 이제 입학하신 걸로 이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광명중학교를 졸업하신 이후에 1년 동안 교사 생활을 하셨다고 돼 있던데, 그러면 어렸을 때 그렇게 아주 귀하게 예쁨을 받으면서 자라가지고 젊은 시절에는 어떤 행보를 보이셨을까요? 네, 이제 광명학교 졸업하기 전에 평양 그 숭실고등학교에 이제 윤동주랑 같이 또 다니잖아요. 근데 다니다가 신사참배 반대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두 분이 학교에서 이제 잘리게 되시면서 다시 이제 광명학교로 어쩔 수 없이 오게 된 게요. 광명학교는 일본 친일파 쪽 학교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래도 5년제를 졸업해야 되는데 은진중학교는 4년제였대요. 그래서 그 한 해를 더 해서 졸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광명학교로 이렇게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약간 이상한 게 중학교밖에 졸업 안 했는데 어떻게 교사로 갔을까 이런 의문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제대로 교육을 신학문을 이렇게 뭐 대학교까지 받거나 이런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중학교 정도만 나오면 또 이렇게 교사로 가서 잠시 생활을 하시다가 교사 생활을 하시면서 목사님이 되시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결단을 내리고 이제 그거를 아버님께 말씀을 드려요. 그랬더니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어렸을 때부터 너가 목사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를 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근데 그때까지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부모님이. 그러니까 뭐 강요를 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원했기 때문에 자녀의 뜻을 기다리셨군요. 네네. 아버님도 문재린 목사님이시고. 네네. 지금 말씀하신 아버님, 어머님은 할아버지, 할머니이신 거죠?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죠. 명동천에 김야견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문익환 목사님도 그렇고 굉장히 큰 영향을 받으신 분이세요.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이후에 목사님이 되신 분인데 아마도 그분의 삶을 보면서 저분처럼 내가 목사이면서 동시에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아마 김야견 목사님이 롤 모델 같은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어떤 신앙적으로 목사를 하겠다 이런 것보다도 정말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목사의 모습을 봐왔던 거죠.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목사상은 당연히 민족과 이런 민중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목사의 어떤 모습인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목사가 되시겠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일본 유학을 하시게 된 거죠. 사실 어저께 제가 이제 그 모 방송국 다큐 때문에 그 문동환 목사님 현재 98세이신데 만나러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사람이라 말씀드리고 이제 좀 옛날 시절 간도 때 얘기하니까 딱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이제 거의 거동을 못 하시는데
목사가 된다는 것은 민족을 책임지는 거다라고 딱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어제 보면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어떤 이미지보다 훨씬 더 큰 무게감을 갖고 그런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네요. 그 당시 소년 문익환의 절친들 장준하, 윤동주, 송몽규 이 이야기들을 혹시 선친들께서 좀 하시던가요? 들으신 내용 있으신가요? 눈치 보고 있어요. 왜냐면 친구들한테 친구들이 너무 세. 그러니까 저분이 약간 발랑발랑한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예, 참본 캐릭터인데 지금 되게 눈치 보면서 아니, 단순 친구들이 아니잖아요. 그 친구들이. 동네 친구들인데 윤동주고 장준하고 이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네. 장준하 선생님은 어렸을 때 친구는 아니었고요. 나중에 이제 일본에서 저희 아버지 문익환 목사님이랑 유학하시면서 같은 나중에 만나신 거네요. 네. 동네는 뭐 그래도 약간 그쪽인데. 네, 장준하 선생님은 평안도 쪽이시죠. 그렇죠. 네, 그러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아니고요. 숭실 중학교를 같이 다녔다라는 기록은 있는데 아는 사이는 아니셨던 거예요. 그 다닐 네. 때는 서로 잘 몰랐다. 그렇죠. 근데 공교롭게도 일본 신학교에서 공부하시면서 저희 아버지랑 같은 반이셨대요. 장준하 선생님이랑. 그래서 먼저 친구가 됐었는데 이후에 이제 해방 후에 다시 서울로 나와서 만나서 저희 아버지랑 같이 이제 그 복음 동지회라는 또 모임을 해요. 복음 동지회. 네, 예. 그래서 복음 동지회라는 모임도 굉장히 재밌는 모임인데 그 모임에 이제 장준하 선생님 끌어들여서 같이 좀 하시자. 장준하 선생님이 나중에 그 일본에서도 어쨌든 학교 못 마치시고 이제 학평으로 가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해방 후에 한신대학교 전신인 조선신학교를 졸업하세요. 그것도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설득을 하셔가지고 일단 졸업하셨다고. 문동환 목사님이 다 설득하신 거군요. 네, 아버지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음에 저기 장준하 선생님 좀 이쪽을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얘기 약간 맞춰봐야 될 것 같은데. 무슨 소리냐? 우리 아버지가 설득한 거다. 분란 일어나 막. 아니 저희 아버지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장준하 선생님이 일본에 있을 때 가장 이제 고민을 하신 게 연애사를 본인한테 상담을 하셨다. 이거 좋다. 근데 그 사모님은 카톨릭 신자이시고 장준하 선생님은 이제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그러잖아요. 그런 어떤 개신교와 카톨릭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반대를 하고 고민을 했대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도 장거리 연애를 하면서 잘 안 되신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 예나 이런 지금이나. 거 원했는데 이게 나온다. 지금이나. 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무조건 가서 결혼해라.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장거리로 연애를 하면 이건 안 좋다. 깨진다. 깨진다. 세게 나가셨고. 세게 설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셔가지고 결혼을 하시고 그다음에 학병으로 가신 거잖아요. 그쵸. 일단 결혼하고. 네, 일단 결혼하고. 졸백에 읽어보면 이렇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기 간다고. 그리고 내가 편지 쓸 적에 성격 구절 나오면 나는 타령하는 걸로 알아두라고. 진짜 나쁜 남자 이렇게 해놓고 이게 이렇게 연결되네. 책에는 안 나오네 그런 얘기가. 근데 저희 아버지가요, 저희 큰아버지 문익환 목사님하고 사모님의 결혼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요거 로맨티스트였어. 빨리. 그러니까 몇 살 차이시죠? 문동환 목사님하고. 3살 차이시죠. 3살 차이시죠. 약간 3살이면 이게 좀 세. 그러니까 뭐 이렇게 1살이면 형들한테 얘기 잘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2-3살 차이 나면 3살부터는 좀 먹어주나요? 형님, 그래도 만나세요. 이런 얘기가 가능한. 어. 한 살 차이면은 네가 뭘 알아. 그 말을 잘 못하잖아 오히려. 나이 차 별로 안 나면 닥쳐 이건데 한 3살 차이 나면 얘기 잘 들어주잖아. 또. 예.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문익환 목사님한테 한 게 아니고요. 그 박용길 장로님 결혼하실 그분이 주저주저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문익환 목사님이 폐병을 또 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젊은 시절에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폐병이 되게 흔한 병이었었고, 저희 아버지의 삼촌이 폐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폐병으로 돌아가셨는데 같이 막 하숙집에서 지내고 막 이러셨던 거예요. 그래서 삼촌한테 옮았는지 어쨌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걸리셔가지고 또 금강산에서 또 한동안 요양을 하세요. 너무 좋은 데서 유행하시는 거예요. 스케일이. 그때 당시는 그렇게 자유롭게 넘나들었던 그렇죠. 거죠. 예, 만주와 저희 아버지 수학여행도 금강산으로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당연히 저희 큰어머니 집안에선 반대를 할 거 아니에요. 박용길 장로님 경력이 집안에서. 있으니까. 네네네.
그러고서는 큰어머니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좀 헷갈리는데 하여튼 이제 딸한테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유언처럼 이렇게 남기셨는데 세다. 당연히 그럼 고민하잖아요. 딸이 엄마의 뜻을 어기고 내가 결혼을 해야 될 건가 말 건가.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편지를 쓰셔가지고 청개구리 얘기 있잖아요. 엄마를 이렇게 늘 반대로 해가지고 엄마를 물에다 묻어달라고 땅에다 묻지 말고 그렇게 거꾸로 얘기했는데 그 청개구리 아이가 엄마의 말을 제대로 들어가지고 물에다가 묻어놔가지고 맨날 비 오면 운다는 게 청개구리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아버지가 이제 하면서 엄마의 본뜻은 어머니의 본뜻은 딸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지 반드시 문익환 목사랑 결혼하지 않는다라는 게 어머니의 뜻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당신이 행복하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아버지가 설득을 하셔서 큰어머니께서 나는 6개월만 살아도 좋다. 허락을 해주지 않으면 난 평생 전도사로 살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부모님께 얘기를 하시고. 되게 사랑하셨네요, 두 분이. 아니 문동환 목사님 사랑꾼인데 여기저기 하면서 일로 와봐 이러면서 선택해 이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중재자시네요. 로맨티스트셔가지고요. 이왕 나온 김에 저기 아버님 러브스토리도 살짝 같이 여기 아니, 이미 한 꼭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 러브스토리 좋아요. 왜냐면 문영민 선생님을 찾아보니까 이제 양력을 이렇게 찾는데 어머님이 문씨로 돼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지? 그리고 이제 찾아보니까 외국분이시잖아요. 야, 오늘 한다니까 준비 좀 했구나. 그럼. 나 할 때는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아무 준비도 안 하거든요. 특별한 분이니까요. 야, 때리고 싶지. 저희 아버지가 요즘 병상에 누워 계시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옛날 연애사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누워 계셨어요? 네, 누워 계시면서 이제 아무래도 뭐 민족과 이런 신학과 이런 생각도 하시지만 또 워낙 이제 누워 계시고 이런 시간이 많다 보니까 또 옛사랑도 떠올리시고 막 그런 얘기를 저한테 좀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들으시면 매우 기분 나빠하시겠지만 설마 김프로쇼를 들으시겠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 용종에 있을 때 첫사랑이 있으셨는데 장거리 연애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일본이랑 이렇게 일본에서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해가 쌓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버지가 굉장히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당시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 그때는 20대 초반이었죠. 아주 불타오를 때네요. 네. 연세라는 말을 쓰다니. 연세죠. 청춘의 때인데. 네, 그래가지고 너무 그 상처를 극복을 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아버지가 또 큰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큰아들과 둘째 아들과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열등감도 큰아버지의 그런 그늘에 좀 열등감도 있으시고 많이 그러셨어요. 큰아버지가 또 이렇게 못 낳았으면 좀 편한데. 네, 형님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너무 또 모범생이고 막. 평소에도.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그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기대와. 생긴 것도 막 훤칠하고 맞아, 잘생기셨어요. 네, 저희 아버지도 잘생기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막 눈도 크고 삐짝 마르고 그런 얼굴보다는 약간 넙대대하고 이렇게 좀 미묘한데요. 발언을 가만히 있어야지. 네,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열등감이 많으셨대요, 아버지가. 네. 그러면서 이제 40 노총각에 결혼을 하셨거든요. 되게 오래되셨네요. 40에 결혼하셨어요. 아, 진짜요? 진짜 노총각으로 남들 있다가 그렇게 결혼을 막 밀어붙여주면서. 네. 이게 참. 본인의 이루어지지 아니, 근데 않은 사랑들을 그렇게 푸시하신 거구나. 사실 40에 결혼하신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40에 몇 살과 결혼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왜? 눈빛이 이거 찍어놔야 된대. 개슴치레하게.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유학 가셨다가 네. 거기서 저희 엄마가 23살이었는데요. 거봐. 몇 살 차이야? 15살 차이죠. 이게 2년 연애를 하시고. 2년 전에 하시고 38에 만나셨어. 어제 내가 되게 불필요한 데 알아가고 이런 얘기 좀 하고 올걸. 진정한 승리를 이루셨네요. 어제 되게 거룩했거든요, 분위기가.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의 역사 이런 얘기하고 왔는데 다시 가서 다시 새로 얘기해야 되겠다. 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네. 사랑이다. 진정한 로맨티스트신 거죠. 네. 거기다 이제 그래서- 한국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미국 분이시고. 이번에는 또 어머니가 엄청 고민을 하실 거 아니에요. 아버지도 물론 결혼을 결단하기까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아니에요, 아버님 많이 안 하세요. 제가 남자여서 남자들은 고민하지 아는데 않습니다. 일도 고민 안 해요. 그건 그런 기회가 뭐 이런.
네, 하여튼 부모님의 또 이렇게 허락을 받을 수 있을까. 또 이제 한국에 나와가지고 내가 이런 목회자 생활을 헌신하려고 하는데 미국 맞아. 부인이랑 과연 이거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버지도 되게 고민을 하셨는데요. 아, 너무 이런 스토리만 나오는 것 같아요. 어머니의 고민이 저희는 궁금합니다. 네. 네. 아버님의 고민은 크게 궁금하지 않습니다. 이거 되게 재밌어요. 이 속살이 지금 너무 재밌어. 지금 장난 아니에요. 이런 얘기는 어디 가서 들을 수 없는 얘기여서. 그리고 아버지가 어떤 이제 영화를 보셨대요. 네. 어떤 영화를 보셨는데 멜로 뭐 이런 거였는데 아버지가 하여튼 그 영화를 보시면서 부인이 죽어가지고 뭐 슬퍼하는 남편의 이야기인지 뭐 하여튼 그런 거였대요. 혼자서 보시다가 너무 우셨다는 거예요. 너무 펑펑펑펑 울면서 깨달으신 거죠. 아, 내가 정말 외롭고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원하고 있거나 이런 마음에 이제 그러면서 결단을 내리셨는데 이제 엄마는 당연히 그때 당시는 뭐 이렇게 비행기 편도 잘 없고 어? 그렇죠. 무서워갖고 배 타고 오셨대요. 어머니 처음에 한국 오실 때 시집 오실 때. 몇 달 걸려서 오신 거 아니에요? 네, 한 2주 정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게다가 한국은 지금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인데. 그렇죠. 그때 이제 막 전쟁 막 끝나고 네. 굉장히 이제 가난해 막 연탄 갈아야 되고 막 이런 시절이었어가지고 이 남자 하나 보고 저 극빈국에 간다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도 너무 고민을 하시다가 한국에 한번 나와 보신 거예요. 여름방학에. 연애하실 때. 그렇죠. 연애하시면서 아버지가 이제 청혼을 한 상태에서 그래도 나 결단 내리기 전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얘네 나라 한번 보고 싶다. 네.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YWCA의 여름 뭐 봉사 뭐 이런 걸로 명목으로 항상 그런 지금 봉사활동들이 우리가 명목이야. 캄보디아나 그치. 그런데 봉사활동하러 가듯이 하신 거 아니야. 네, 그렇게 해가지고 왔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박영숙 선생님 아시잖아요. 박영숙 선생님이 그 YWCA 뭐 이렇게 그때 일을 하시고 활동하시고 그럴 텐데,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한국 보러 와가지고 이렇게 하시다가 설악산에도 가고 막 이러셨는데, 그 기숙사에 있다가 저녁 때만 되면 아빠랑 만나러 이제 데이트하러 이렇게 나가시는데 한국 사람들이 계속 이제 인사할 때 왜 그냥 안녕하세요 이러면 되는데 왜 어디 가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한국에서 식사하셨어요? 어디 가세요? 네, 뭐 어디 가세요? 그 대답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어디 가세요? 뭐 이렇게 하는데 엄마는 이거 내가 지금 몰래 데이트하는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제 계속 잘 이제 비밀을 유지하면서 있다가 그 설악산 갔다 오시면서 또 설사병이 나셔가지고 입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병원에 또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탈로가 난 거지. 그래서 이 순수한 의도가 아니었고 이런 어떤 굉장한 시련인데. 예.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한국에서 보고 가셨는데 보고 가시니까 더 결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 현실을 아니까 더 두려운 거예요. 그치. 그래서 막 결정을 못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또 마지막 편지를 쓰셨어요. 항상 늘 편지로- 결정할 때 편지가 나오는군요. 오늘 예상과 정말 다른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거는 나 이제 40이다. 이거 마지막 나 40이다. 나 내일 모레 40이다. 한국 나이로. 그리고 집안에서 여러 사람 소개받아서 결혼하라 그런다. 나 이제 목회자가 되려면 부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마지막 편지니까 이제 알아서 해라. 이제 그게 알아서 해라. 강수를 던지셨네. 그랬어요. 엄마가 그 편지를 보고 결단을 딱 내려가지고 곧바로 이제 배를 타고 미국의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다. 그럼 떨어져 계실 때 편지를 그렇게 쓰신 거예요? 그렇죠. 한국에서? 이제 그렇죠. 아버지는 한국에서 쓰시고 활동하시고. 그때는 뭐 인터넷도 없고 폰도 없고 뭐 이러니까 다 편지로. 편지 가는 데만 해도 뭐 한 달 걸릴 거 아니에요. 그거 딱 보고 이제 전보를 치고 나 간다 한국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오신 거죠. 그래서 부산항으로 와서 아버지가 25세. 야, 대단하시네. 보통 분 아니시네요. 그러니까요. 보통은 거기서 이제 쏘리, 행복해, 뭐 이제 이렇게 답장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또 외국에서 만난 그런 커플들은 대체로 미국에 남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남자들이 미국에 남은 경우들은 좀 꽤 있나 봐요. 근데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단호하게 뭐 서로 논의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서 봤을 때는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 어디서 살지 이런 거를 같이 논의해서 합의를 해야 되는 그게 아니고 아버지가 너무나
분명하셨던 감옥하기 거고 전이야. 그거에 대해서는 근데 이후에 아버지가 그거에 대한 굉장한 미안함이라든가 고마움이 있으셔가지고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미국에 가서 살기로 약속을 하시고 미국에 가서 그렇게 오래 사셨어요. 나중에 한 25년 동안 네 노년을. 진짜 로맨티스트시네요. 그러니까 네. 스토리가 이렇게 야,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듣겠습니까? 기분 좋은데? 근데 그 단호하게 자르셨을 때도 보는 게 아무리 로맨티스트지만 민족주의자의 교육을 받은 분의 면모가 딱 보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미국에서 계시는 거에 대해서는 상상도 안 하신 거죠, 뭐.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가서 정착하면 되게 편하게 살 수 있는 기회인데. 그럼요. 말도 안 되게 네.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죠. 당시 한국의 현실에 비춰보면. 그렇지. 네. 그걸 접으신 거니까. 본인도 아마 그렇게 뭐 살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아셨을 텐데도 더 큰 뜻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헌신을 하신 거라. 지금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계기는 초년 유년 시절에 그 명동학교에서 그렇죠. 길러진 그 네, 맞아요. 네. 민족주의적인 교육. 아니, 참고로 문영미 선생님께서 또 역사학자시기도 하고 작가기도 하셔서 문익환 목사님 아버님이신 문재림 목사님이라든지 이렇게 다 책을 다 직접 내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주 정말 이렇게 실증성에 근거한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역사학자로서 말씀해 주는 거군요. 네, 뭐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 책을 쓰게 된 기린가비와 고만리의 꿈이라는 책인데요. 그것도 이제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만주에서 지내셨던 명동촌의 역사라든가 기독교 운동사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남기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기록으로. 왜냐하면 저희가 분단이 되면서 그 역사가 단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 할머니가 워낙에 또 기억력이 비상하셨어가지고 거기에 무슨 풍속이라든가 거기 사람들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말 너무너무 깨알같이 다 기억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또 할머니한테 가면은 할머니가 막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어디에 누구 얘기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 얘기가 너무 디테일로 이렇게 옆길로 막 세다 보니까 이 맥락을 저희는 잡을 수가 없잖아요. 등장인물도 너무 많고. 그래서 할머니가 얘기하시면은 막 듣고는 있었는데 도대체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거를 이제 계속 테이프에다 녹음을 하셨어요. 한 5, 60개 정도가 돼요, 테이프가. 그래서 문익환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부모님의 역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일부 좀 이렇게 정리도 하셨거든요. 근데 너무 활동이 바쁘시다 보니까 또 갑자기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이제 이거를 누가 정리해야 할 것인가라는 게 이제 아무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저랑 저 사촌 언니 문익환 목사님 따님 문영금 선생님이 이런 역사에 관심도 있고 뭔가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는 거에 대한 어떤 의무감이라 그럴까? 이런 게 있어서 그거를 이제 언니랑 같이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할머니 부분을 정리를 하고 언니는 할아버지 부분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기록처럼 책 제목이 기린가비와 고만리의 꿈입니다. 그러니까 책 제목이 제목이 어렵네. 너무 어려워서 이게 문제야. 기린가비와 고만리의 꿈. 근데 제가 지금 읽고 있는데 진짜 쉽게 잘 쓰고 그냥 이렇게 그 집안이 애초에 어떻게 헌신했는지 또 이렇게 그 당시 만주의 사정이나 독립운동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볼 수 있어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글도 너무 쉽게 잘 쓰셨어요. 기린가비는 할아버지 어렸을 때 아명이었고요. 순하고 기린 같다 그래서 할머니의 아명이 고만예. 당시에 왜 이제 딸 고만나라 그래갖고 고만예. 그런 아픔이 묻어있는 제목이지요. 좀 어렵긴 하지만. 저기 다음부터 책 내실 땐 꼭 저랑 상의하셔서 잘 팔리는 네이밍으로 단박이 항상 뭐 이런 것처럼 약간 아니 근데 정말 재미있는 책이어서 근데 좀 이렇게 민주화 투쟁 어떻게 좀 시작하셨는지 같은 얘기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유소년기와 청소년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다른 얘기도 많이. 결론 러브. 사랑이 다다. 너무 재밌어. 네. 이제 신학자로서의 문익환 목사님이 거의 60평생, 59세까지는 실제적인 민주화운동이나 통일운동에 직접 뛰어드시지는 않으시고 쭉 신학자로 사셨잖아요. 네네. 그 시절에 대한 이야기는
좀 그 여쭤보고 시절에 싶은 그 시절에서 이제 한신대 교수를 하셨고요. 구약학 그다음에 한빛교회 목회를 하셨는데요. 또 흥미로운 게 성경 있잖아요. 성경 구약을 신교하고 구교, 카톨릭하고 개신교가 결국 이제 같은 뿌리에서 이렇게 같이 나온 건데 서로 좀 약간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텍스트를 따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 그래서 카톨릭하고 개신교가 같이 성서를 번역해서 공동 번역. 그렇죠. 공동 번역이요. 정말 아름다운 우리말로 된 성경을 이제 만들자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성경이 굉장히 옛날 말 뭐 가라사대 막 이렇게 중국식 번역된 투로 해서 굉장히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그런 거였는데 이제 문익환 목사님이 한글에 대한 애정이 그 민족주의 정신도 있고 그거를 글과 이제 말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순수하게 아름다운 우리 말을 지켜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또 투철하셨어요. 그래서 성서 번역의 구약 책임자를 맡으셔가지고 8년 동안 그 일을 하세요. 성경 번역이 정말 어려운 작업인데. 보통 작업이 아닌데. 네네. 그때 굉장히 행복하신 어떤 시간을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76년도 3.1 민주구국 선언문 사건으로 처음 이제 활동을 시작하게 되시지만 그때도 문익환 목사님이 그 성경 번역이 미처 끝나지 않으셨어가지고 처음에 이름을 안 올리셨어요. 나 이걸 번역을 끝내는 게 나한테 네. 제일 중요하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다 이제 동지들이 저희 아버지를 비롯해서 그 동지들이 그거에 합의를 하고 마치 저희 아버지가 주동자인 것처럼 해서 이렇게 처음에 잡혀 들어갔을 때 이거를 이제 막 그걸 했는데 아무래도 조사를 받다 보니까 잘 안 맞잖아요. 주동자 쓴 사람이 나타나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안병무 박사님도 같이 계셨는데 안병무 박사님이 심장이 약하셔가지고 그때 조사받으면서 좀 위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버지가 동생인 내가 불지 누가 부나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문익환 목사님의 이름을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문익환 목사님이 그 성경 번역을 거의 마무리된 상태지만 마지막 이제 교열이라든가 좀 이런 것들을 못 보고 중단을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공동 번역 성서가 지금은 잘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특히 구약이 굉장히 그 시가 많잖아요. 아름다운 우리말로 아주 쉽게 그렇게 번역된 성서로 평가받고 있고요. 그 계기로 또 문익환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의 꿈이었던 이제 시인으로 이제 성서 번역을 하시면서 다시 시를 쓰시게 된 거죠. 시편 같은 거 번역하면서 그렇죠. 감수성도 다시 잡으시고. 그렇죠. 그 한신대학교에서 교수를 하시던 시절에 예전에 그런 방송에서 들은 기억이 나요. 도올 김용옥 선생이 아주 그 어렸을 때 한신에 입학을 했었는데 그때 자기가 학교에 탁 들어가가지고 지금도 굉장히 성격이 들이받으시는 성격이잖아요. 그때도 어린 청년의 호기로운 마음에 구약학 교수 방을 딱 박차고 들어가가지고 내가 구약을 배우러 왔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나대했겠어. 네. 진짜 솔직히 지금도 그러신데 옛날 젊었을 때 어떻겠어. 20대 진짜. 초반이니까. 그때 구약학 담당 교수님을 봤는데 그 포스에 자기가 그냥 무릎을 꿇고 말았다며 그분이 문익환 목사님이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예. 저는 처음 들었어요, 그 얘기는. 방송에서 몇 번 했어요, 도울 선생이. 예. 그 공동번역 성경은 사실은 그렇게 해놓고 이제 천주교만 썼고 개신교가 안 썼죠. 참 문제였겠죠. 그래서 여전히 그냥 그 옛날 개혁 성경을 개혁 개정으로 현재 쓰고 있고 그러다 이제 결국은 천주교도 최근에는 공동번역에서 다시 또 번역을 새로 해서 다른 걸 써서 그러니까 그 너무 안타까운 시도 같아요. 네, 좀 안타까워요. 같은 네, 말인데. 그렇죠. 성공회에서는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성공회에서 쓰고 있구나. 그리고 또 더 좀 흥미로운 게 그 문익환 목사님이 방북하신 이후에 그 북한에서 또 성서를 펴냈는데요. 공동 번역을 참고로 해서 거의 비슷한데 뭐 이렇게 표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단어, 수령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만 좀 변형을 해서 북한에서 그 공동 번역 성서가 굉장히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대요. 문익환 목사님이 프린스턴에서 유학하셨죠. 네네. 그때도 구약학을 전공하시던 건가요? 그렇죠. 네, 네. 그때 거기서 계시면서도 복음 동지회 시절도 그렇고 프린스턴 유학 시절도 그렇고 계속 성서 번역에 대해서 이런 꿈을 가지고 구상을 하시고 또 실제로 번역도 좀 해보시고 이런 시도들이 이제 편지나 이런 데 또 나타나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직접 행동을 그렇게 결정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나요? 목사님께서? 네, 3.1 민주구국 선언문. 네, 네, 네. 네. 딱 하나의 계기라고 하기보다는 그런 어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왔던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4.19도 겪고, 이승만 정권도 보고, 그 다음에 유신을 보면서 전태일 열사의 죽음도 보고,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쌓여오다가, 네, 그리고 이제 또 저희 아버지 얘기지만, 저희 아버지가 좀 민주화 운동에 먼저 이렇게 참여를 하셨거든요. 운동한 목사님이 먼저 예. 참여하셨군요. 그래서 아버지가 항상 그런 활동하시는 분들이랑 이렇게 관계가 돼 있었는데 문익환 목사님은 밖에서 이렇게 신학자로서의 삶에 좀 충실하셨군요. 네네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내면으로는 계속 이제 관심이 있으시고 항상 집에서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셨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아마 결정적인 사건이 장준하 선생님의 죽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5년도 여름에 8월에 장준하 선생님이 돌아가시잖아요. 네. 그때 이제 장준하 선생님 현장에 막 달려가가지고 직접 돌아가신 모습도 보시고, 그때 이렇게 귀 밑에 무슨 구멍도 이렇게 뚫려 있고,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걸 보면서 관을 묻으면서, 그때 장례위원장을 하셨거든요. 장준하를 묻으면서 너가 못했던 말, 너의 삶을 내가 대신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단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장준하 선생님의 영정 사진 지금도 이제 통일의 집에 있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정말 제가 어렸을 때 가면은 큰아버지의 그런 안진뱅이 책상 위에 딱 그게 놓여져 있었어요. 장준하 선생님의 영정 사진. 그걸 거기다 두고 그게 한 3.1 사건이 그 다음 해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계속 장준하 사진을 보면서 대화를 하면서 시도 바로 앞전에 이제 장준하 선생님에게 보내는 시 같은 걸 몇 편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면서 자네가 살아 있었더라면 지금에 뭐라도 했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그 장형이 자네는 왜 못하나 문형 자네도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결단을 하고 3.1 민주구국 선언문을 이제 작성을 하신 거죠.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 때문에 살짝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제 장준하 선생은 이제 학병으로 중국에 끌려갔다가 탈출하셔서 이제 광복군에 들어가서 활동하시고 해방 이후에는 사상계라는 잡지로 한국 지성계 이끄시다가 70년대 때 유신투쟁을 하다가 이제 의문사를 당하셨죠. 그 의문사에 연루된 같이 등산했던 사람이 이름이 김용환이에요. 굉장히 기분 나빠요, 제가. 그나마 성이 좀 달라서 그러는데, 진짜 너무하나. 아직 살아있어요. 살아있고, 취재진 찾아가도 대답을 안 해요. 근데 아무리 앞길 다 따라봐도 그 사람이 거기서 뭔가 미리 이제 중정요원과 접선을 해서 어떻게 해서 이제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게 그렇게 굉장히 직접적으로. 근데 그러면 네, 해방 직접적으로. 이후에도 계속 장준하 선생님하고 문익환 목사님하고 그렇죠. 해방 이후에 이제 문익환 목사님이랑은 친하게 되신 거고요. 복음 동지회라는 모임에서 계속 교류를 하고 계시다가 꾸준히. 네네. 문익환 목사님이 이제 장준하의 모습을 보면서 본인과 나이도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숙하고 자라난 광복군 갔다 와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자신은 못하지만 장준하가 대신 해준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보면서 지켜보고 있었던 친구인데 일평생을 그렇게 봐왔던 친구인 거네요. 그렇죠. 그랬는데 갑자기 그렇게 죽은 모습, 너무나도 이렇게 명백한 어떤 그런 타살의 의혹이 있는 그런 죽음을 보니까 친구로서 이거는 내가 진짜 도저히 가만히 있지 못하겠다. 이제는 내가 나서야 되겠다. 바톤 터치 받아야 될 때가 왔구나. 그렇죠. 윤동주의 죽음을 보면서도 이제 그러니까 문익환 목사님이 그런 이제 항소 이유서에 써놓으신 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도 송몽규하고 윤동주는 조금 더 적극적인 항일 투쟁을 한 거잖아요. 약간 사회주의 쪽으로 이제 무장 투쟁을 하려고 했었던 건데 그때도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쪽이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안전하게 어쨌든 일본을 피해서 학병을 피해서 잘 살아남으신 거죠. 근데 본인은 어떻게 보면은 그때 그렇게 나는 약간 비겁하게 도망쳤는데
가책도 좀 있으셨어요. 그런 가책도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봤었는데 또 장준하한테서도 나는 나서지 않고 나는 이렇게 뒤에서 응원만 하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죽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는 내가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시인 윤동주 장례식을 집전하신 게 문익환 목사님, 문동환 목사님 아버님인 그렇죠. 문재린 목사님이시잖아요. 네네네네. 네. 희한하게 문재린 연결이 할아버님. 그렇죠. 할아버지요. 연결이 되네. 네. 그 59세 때 그 3.1 민주 구국 선언을 하셨어요. 네네. 59세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나이로 치면 59세라면 정정하시겠지만 예전으로 보면 이제 은퇴할 나이시거든요. 환갑에 가까운 나이에 본격적으로 민주화 운동이랑 통일 운동에 투신하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바로 구속이 되시고 그 이후에 이제 옥고를 굉장히 오랫동안 치르셨잖아요. 네네. 네. 도합 합해서 6번 들락날락 하셨고 한 11년 한 3개월 정도 네. 이렇게 사셨는데요. 하도 이제 막 추록하셨다가 집행유예 정지로 또 다시 들어가시고 또 새로운 사건으로 들어가시고 하도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 예. 집행유예 정지라는 게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행유예로 내보내줬는데 조용히 가만히 안 안 있고 뭘 있고 또 하네? 그렇죠. 조용히 안 있고 또 그러니까 또 3.1 사건도 집행유예로 나왔다가 다시 정지돼서 다시 들어가셨던 거예요. 방북 사건도 그렇고요. 몇 번 활동하신 그렇게. 걸 보니까 59세 때 3.1 구국 선언으로 민주화 운동과 통일 운동에 본격적으로 투신하신 이후 돌아가실 때까지 시간이 17년인데 그중에 11년 반이 감옥에 계셨어요. 실제 활동 기간은 5년 좀 넘는 거거든요. 그 5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걸 활동을 하셨길래 어떻게 이렇게 민주화 운동, 통일 운동의 대부가 되셨던 거지? 너무 짧은 시간인데? 라는 의문이 남았었거든요. 네. 이때부터는 이제 직접적으로 기억에 좀 있으시지 않나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큰아버지랑 굉장히 조카들 중에서 남다르게 가까운 편이었는데요. 문익환 목사님이 76년도에 감옥 들어가시기 좀 전의 기억도 저는 좀 많이 나요. 예. 그 시 쓰시고 성서 번역하시면서 그 수유리 집에서 이렇게 좀 나른한 이렇게 햇빛 들어오는 그 여름날 제가 이렇게 초등학교가 가까워가지고 끝나고 이제 놀러 가고 그랬거든요. 문익환 목사님이 이제 막 그 서재에서 글 쓰고 있고 저는 옆에서 뭐 그림 그리고 뭐 이렇게 되게 이뻐하셨어요, 저를. 그래서 영미의 그림이라는 시도 써주셨는데. 진짜요? 네네. 그 지금 통일해줘 그쪽에 이렇게 사랑채 이렇게 삐져나온 거기 말씀. 그 안방이죠. 큰 안방. 네. 네. 그런 어떤 되게 평화롭고 따뜻하고 친구 같았던 되게 저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예뻐하셨던 그런 큰아버지의 모습. 근데 그 이후에 너무 돌변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때의 참 그 기억이 따뜻하고 아름다운데 그 이후에 너무 고생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70 넘어서까지 막 감옥 들어가시고 그러니까 같이 활동하시던 분들도 굉장히 그게 굉장히 힘들었을 거지만 가족 입장에서도 그게 너무 이제는 좀 더 감옥에 안 가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굉장히 많았죠. 평화롭던 시절, 네. 그때 기억하셨던 큰아버지 문익환은 그러니까 성격이나 어떤 네. 말투나 캐릭터나 이런 것들이 어떤 분이셨어요? 정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다 그럴까 그리고 감성 충만이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다시 이제 시 같은 거를 봐도 시도 50 넘으셔가지고 쓰신 건데 굉장히 감성이 충만하셔가지고 그리고 저는 어린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존중받는다는 느낌, 사랑 그게 진짜 네. 옛어른이신데 네네. 아이들한테 그렇게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죠? 네, 굉장히 남녀 평등주의자셔가지고 여성에 대한 그런 존중도 굉장히 있으셨고요. 그것도 저희 이제 할머니 때서부터 이렇게 내려온 어떤 전통인데요. 저희 아버지에 비해서는 큰아버지가 굉장히 그런 사랑 같은 거를 이렇게 잘 표현하시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문동환 목사님 로맨티스트인데 왜 그러니까 표현 안 하죠? 사랑꾼 아니셨어요? 사랑하는 여자들한테만 표현을 하나? 진정한 로맨티스트네요. 넌 딸이야 이러면서 좀, 예, 부끄러워하시고 좀 내성적이신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편지로 성격이. 말씀하시는군요. 큰아버지는 이제, 평소에도 이렇게 뭐 편지에도 구구절절히 시도 그렇고, 감옥에서 보내는 편지도 굉장히 그런 것들을 많이 표현하시고, 이렇거든요. 저도 어릴 때 이제 문익환 목사님 방북하셨다가 잡혀 들어가시는 거 뉴스 같은 걸 보고 자란 세대잖아요. 네. 저희 머릿속에 남아있는 문익환 목사님은 굉장히 과격한 사람. 그렇죠. 무서운 사람. 무섭죠. 앞에 나와서 대중연설 하면은 막, 어우,
굉장히 그 살벌한 그런 어떤 언사를 가진 그런 분으로 기억되기 십상인데. 그때는 뭐 조금 앞 얘기긴 하지만 민주화 투쟁 때 분신정국 이럴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그때는 신문은 거의 조선일보 뭐 이런 거밖에 없을 텐데 어릴 때 이렇게 텔레비 보면 매일 뭐 대학생이 떨어져 죽고 불타오고. 근데 그 중심에 어떤 한복 입은 할아버지가 이거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똑같았던 기분 같아요. 어렸을 때는 너무 위험한 사람. 사실은 좀 솔직히 그렇게 이미지가 만들어진 것도 있겠죠. 왜냐면 더 그렇게 만드는 거지 또. 저 비주얼 자체가 수염 관리, 머리 관리를 하실 상황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사진만 보는 거예요. 우리 머리가 뒤로 막 날리고 있고, 수염이 그리고 한복을 입고 빼빼마는 할아버지야. 신목소리로 막. 열사야! 막 이러고 막. 무서운 분이다. 그렇죠. 네. 그런 어떤 좀 뭐 빨갱이 목사다 막 노골적으로는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통일의 집을 하면서 좀 그런 어떤 이미지를 변화시켜서 이런 문익환 목사님의 감성과 시인으로서의 모습과 따뜻함, 그 어떤 활동의 배경에 이런 어떤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많이 보니까 전하고 싶어요. 그 83년인가 민취업 활동 처음 시작할 때,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 정권 무너뜨리기 위한 첫 운동이 시작 때도 이제 김영삼, 김대중을 묶어주는 역할도 사실은 문익환 목사님이 하셨고 그런 중요한 역할을 되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영향력을 가지실 수 있었지? 그런 디테일한 그 스토리들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정말 우리 방송 한 10번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준비를 하기에는 쉽지는 않아서 오히려 이제 문익환 목사님의 어떤 개인적인 캐릭터 사실은 굉장히 감성 충만한 분이고. 네, 그리고 글 사랑하시고. 맞아요. 네. 그리고 또 한 큰아버지의 모습이 감옥에 계시면서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신 거예요. 이거 새롭다. 네, 본인의 몸이 굉장히 힘드셨으니까. 그래서 뭐 요가도 많이 하셨는데, 한의학 같은 거, 그러니까 뭐 경락이라든가 이런 걸 공부를 하셨는데, 침이나 이런 걸 할 수 없잖아요, 감옥에서는. 그래서 파스요법이라고. 네, 그러니까 혈자리에다가요, 파스를 조그맣게 오려가지고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그게 효과가 있어요. 네, 아무나 할 수 있고, 쉽게. 그래서 저희 이제 큰아버지가 파스요법이라는 책도 내셨어요. 근데 감옥에서 나오셔가지고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럼 뭐 투쟁하시고 뭐 이렇게 굉장히 자기 몸을 안 돌보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 뭐 장례식장이라든가 뭐 교회라든가 현장에서 만나면은 이렇게 손 맥 잡아주시고 이렇게 다 치료를 해주셨어요. 파스를 이렇게 막 붙여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로서의 그런 모습이라 그럴까? 이렇게 사람들을 케어하고 이렇게 아파하고 돌보고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정이 많으신 당신이 거죠. 정말 목회자라는 사명을 끝까지 갖고 계셨군요. 저 현장도 나의 목회 현장이다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1989년에 72세 나이로 3월 25일에 이제 북한을 방북하셔가지고 김일성하고 회담을 하고 4월 13일 날 돌아와가지고 바로 또 이제 구속이 되셨잖아요. 네네네. 그 이야기를 한번 다른 역사적인 사실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사람들이 접해서 아니까. 요게 이제 핵심이지. 네. 어떻게 보면 큰아버지로서 이제 방북하시는 모습을 본 그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굉장히 저도 쇼크였죠. 왜냐면 저희 아버지는 알고 계셨는데 저한테는 얘기를 안 해주셨거든요. 가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굉장히 쇼크였고요. 그때 또 굉장히 비판도 많았어요. 네. 그 방북한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도 많이 하고 그런 같은 운동권에서도 김대중 대통령 자사전에서도 마냥 네네. 좋게만 쓰여 있질 않더라고요. 저도 이따가 놀랐는데. 네. 그래서 그런 비판을 듣는 또 가족 입장에서 그런 비판을 들으니까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네, 좀 많이 힘들었었죠. 소식을 어떻게 접하셨어요? 뉴스로 뉴스를 접했죠. 봤나요? 네, 뉴스로 곧바로 나왔으니까 막 엄청나게 그냥 난리 났었지. 난리 그 당시를 났어요. 한번 기억하시는 상황이 있을 텐데 왜냐하면 이제 워낙 충격적이었을 테니까. 네, 그렇죠. 뭐 하고 계시다가? 일단 그거는 잘 기억은 안 나고요. 왜냐하면 그게 딱 요런 어떤 짤막한 상황이 아니라 몇 날 며칠 계속 막 뉴스에서 이렇게 북한을 상징하는 빨간 스카프 두르고 있는 거. 그런 김일성 만나는 장면. 김일성 만나서 포옹하는 장면. 그러니까 그 빨간 스카프 두른 게 완전히 막 빨갱이를 상징하는 그런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때는. 요즘은 빨간색이 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색깔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그 레드 콤플렉스라는 게 대단했어요. 그 색깔 자체에 대한. 네.
그래가지고 그 빨간 스카프를 이렇게 두르고 막 북한에서 막 아이들이랑 이렇게 막 만나고 있고 막 김일성이랑 포옹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막 뉴스에 도배되면서 한마디로 하여튼 빨갱이 목사라는 식으로 이게 그렇죠. 됐었죠. 공포감을 네. 갖게 된 배경이죠. 그렇죠. 저에게도. 네, 아니, 네, 근데 네. 그 집에 가족에 대한 약간 테러나 그런 위협 같은 건 없었나요? 그 상황에서? 그건 너무 사실 컸던 사건이어서. 그 문익환 목사님 집 앞에 요즘 말하면은 약간 태극기 부대 같은 어르신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렇게 깃발 들고 왔다 갔다 하고 구호도 외치고 네, 그랬었죠.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전국 민족민주운동연합 전민련의 평양 방문 사건이라고 이제 기술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민련이라는 단체가 왜 평양을 방문하게 되는지 막전막후 스토리들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왜 꼭 평양에 갔어야만 했는가? 그리고 그게 또 왜 문익환이어야 했는가? 근데 그런 어떤 그 단체에서의 어떤 결정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문익환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결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그 조직에서 뭐 결정을 해갖고 문익환 목사님을 뭐 이렇게 보냈다 이런 거는 전혀 아닌 거죠. 오히려 감히 이게 누가- 새로운 정보인 거예요. 그렇죠. 네. 임수경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대학생에서 그 청년학생 축전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임수경을 이렇게 파견한 거지만 그래서 파견을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거지만 문익환 목사는 감히 누가 문익환 목사님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누가 문익환 목사 보러 당신 들어가시오 이렇게 하겠어요. 그거는 본인이 혼자서 고민하다가 분신정국 87년 민주화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민주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는 분단이라는 근본 원인은 분단에 있다. 왜냐하면 독재자들이 계속 그런 어떤 북한 파리를 하면서 경권을 유지하니까요. 그렇죠. 지금도 유지하니까. 그래서 그게 남쪽도 그렇지만 북한도 마찬가지다. 그 분단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걸로 이제 문익환 목사님이 또 이렇게 대학생들이 계속 분신하고 죽고 이러는 것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이거를 이제 끝내기 위해서는 통일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고민 끝에 그렇게 결단을 내리셨던 거죠. 문익환 목사님 개인이 결론 내시고 직접 행동하신 게 큰군요. 그렇죠. 네. 이게 좀 차이인 것 같아요. 오히려 전민련의 어떤 그 전체적인 조직의 결정하에 가셨다 그러면 그거랑 개인이 결단하는 거랑 사후 해석이 너무 다르거든요. 그건 철저하게 개인적인 결단이셨던 거죠. 네. 그때 사실은 김일성 주석하고 합의했던 내용들이 네. 대부분 6.15 남북 공동선언에 그대로 들어간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학교 교과서에서는 박정희의 7.4, 91년 노태우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2000년 김대중 대통령 6.15를 기억하지만 사실 이제 거기에 결국은 문익환이라는 한 목사의 결단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김일성 주석 입장에서 당황스러운 카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가가 오면 정치적인 게 되는데 이 사람은 신앙인으로 와가지고 어떤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이렇게 밀어붙이고 그 속에서 이제 뭐 이렇게 대화하다가 주변 사람들이 흥분해도 김일성 본인이 이렇게 자제시키면서 합의를 보고 이런 것들 보면 그게 이제 사실은 지금 전혀 얘기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내용이 그대로 이제 사실은 반영됐고 어떻게 보면 지금의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플랜도 그때 사실은 문익환 목사님이 이제 김일성 주석과 이제 독대를 하면서 풀어갔던 이야기에 되게 많은 부분 의존하고 있는데 그게 전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문익환 목사님과 김일성이 독대에서 엄청나게 심한 토론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일방적으로 듣고 이런 게 아니라 네네. 문 목사님이 김일성이랑 우리 민족의 미래를 놓고 우리 한번 밤새도록 토론을 해봅시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공동성명이었고 그 공동성명의 내용을 저희가 읽어보지를 못했어요. 저는 사실은 몰라요. 근데 그 공동성명의 내용과 기조가 그대로 다음 민주정부 소위 말하는 민주정부들이 남북을 만났을 때 합의하는 공동성명의 초안이자 철학이 됐다라고 써있기만 했지 그게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사회 공동성명 제가 원본 가지고 있긴 한데요, 네. 지금. 네. 원본이요? 원본은 통일의 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네, 원본은 통일의 집에 있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건 것 같아요. 김일성 쪽에서는 약간 단번에 이렇게 통일을 하는 거를 얘기했다고 한다면 문익환 목사님은 그게 아니다. 좀 약간 점진적으로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이런 교류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통일을 하자. 근데 김일성 주석 쪽에서는 그렇게 하면 두 나라가 고착화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를 염려했기 때문에 반대를 했었는데 문익환 목사님이 그 부분을 설득을 하신 거죠. 이렇게 점진적으로 통일을 이루어 가야 된다.
2000년 6.15를 보면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으니 대화를 해나가자가 시작이 되는 두 번째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그때 이미 그렇죠. 한번 훈련이 됐으니까 나중에 또 네네. 그런 게 가능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단적으로 그 통일관을 표현한 거를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를 들으시면 조금 이해가 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 북한은 평등을 자유에 이르기까지 추구하고, 남한은 자유를 평등에 이르기까지 추구함으로써 자유와 평등 모두가 온전히 실현된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적확한 얘기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걸 위해서 이제 토론을 하고 뭐. 근데 이 정신이 사실 지금 계속 이어져서 발전이 돼가고 있는 거니까. 저희는 남쪽에서 남쪽 입장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북쪽 인민들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충격을 받았던 게 감히 누가 그렇죠, 이렇게 주성님과 수령님과 이렇게 만나가지고 독대를 하면서 막 설득을 하고 막 아니라 그러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그렇지. 이럴 수 있는가?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절대제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뀔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남한에 대한 생각, 또 이제 목사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뀌어지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진짜 연구가 불가능하잖아요. 이게 지금 북한이 어떻게 상호작용인지 모르니까. 근데 진짜 되게 충격적이긴 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네. 사실 이제 그 당시 상황에 이렇게 빙의해가지고 생각을 좀 해보면 가지고 계시는 오랜 자기 인생에서의 부채의식 내지는 뭐 이 죄책감 이런 것들을 이 결단해가지고 본인이 행동하신 거거든요. 왜냐면 가서 그냥 잡혀가지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김일성이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고 뭐 설득하고 이러지 않고 어디 김일성을 만나. 근데 김일성을 만나가지고 그냥 한 번에 잘못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다 감수하고 본인이 행동하러 간 거니까 점진적으로 해가지고 이게 뭐 이런 얘기를 어느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지금이야. 본인은 급진적으로 하신 거지. 네. 그 점진적인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네. 만나서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잘못되더라도 내가 가야 맞다 하고 사실은 행동을 하신 거라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익환 목사님이 평양 방북하시기 전에 잠꼬대 아닌 잠꼬대라는 시를 쓰셨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역사를 산다는 건 말이야 벽을 문으로 생각하고 뚫고 나가는 거라고. 그래야지만 우리의 분단이 벽에 허물어진다라는 의미의 그런 얘기를 쓰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 갔다 오셔서는 어떠셨어요? 갔다 오셔서는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거기서 그 합의됐던 그 부분들을 좀 평가를 받고 또 노태우 정권에서도 그걸 어느 정도 수용을 해서 이렇게 좀 통일이 진전이 될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오히려 막 남북 관계가 네, 엄청 안 좋아지고 이러면서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감옥 생활을 하시면서 연세도 많으셨었지만 좀 심장병도 악화되셔가지고 그때 나오셔갖고 병원 치료도 받으시고 물론 그냥 나오신 게 아니라 병원 치료 받기 위해서 석방을 일시적으로 나오게 해야 된다라는 걸 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또 싸웠어요. 바깥에서. 네, 아프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심장 질환, 그때는 굉장히 좀 이제 옥살이를 그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즐겁게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 전에 투옥이 되고 이런 그렇죠. 것들은 그때는 굉장히 그 안에서 편지 같은 거 이런 거 읽어보시면 그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가 진정한 수도원이고 신학교였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방북하시고 나서는 연세도 많으셨지만 굉장히 힘드셨어요. 네. 그래서 뭐 이런저런 문익환 목사님의 쭉 일생 그 또 활동하셨던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통일의 집에 잘 보관이 돼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 문익환 목사님이 1970년대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24년 동안 수유리에 있는 아주 작은 집에 계속 사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 사모님 박용길 장로님이 그 집을 이제 통일의 집이라고 해서 약간 전시실처럼 이렇게 꾸며놓고 본인도 사시기도 하시면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관람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장로님도 이제 돌아가시고 네. 그러면서 그 집이 이제 몇 년 동안 좀 방치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이 산 밑에 있기도 하고 오래된 집이기도 해서 막 이렇게 습기도 굉장히 많이 차고 비도 새고 막 이래가지고 엄청난 진짜 유물들이 거기 있는데 막 곰팡이도 많이 나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굉장히 중요한 역사가 담겨져 있는 그런 자료들의 보고인데 이거를 좀 지켜야 되겠다. 집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사적인 현장이잖아요. 거기서 3.1 구국선언문도 쓰시고 수차례 가택연금도 당하시고 많은 그 민주화운동 하시던 분이 들락날락 하셨고 굉장히 중요한 그 집과 자료들을 어떻게 보존을 해야 될까를 이제 몇 년 동안 고민을 하다가 이제 작년서부터 이제 모금을 시작해서 집을 옛날 목사님이 살아계시던 모습대로 최대한 복원을 지금 거의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 좀 전시 공간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모니카 목사님을 이제 알아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6월 1일에 개관을 합니다. 네. 생신이죠? 네, 100세 생신이에요. 네. 6월 1일 날 통일의 집 개관. 이게 홈페이지 같은 걸로 그 공사 찾아서 다 됐나요? 해야 되지 않나요? 공사는 거의 다 마무리됐어요. 네. 네, 홈페이지는 그냥 한글 주소로 문익한.com. 네. 저는 가봤거든요. 근데 작아요. 그래서 제가 보고 느낀 건 더 많은 후원을 받아서 일대 집을 다 사서 이렇게 좀 더 큰 그러니까 전시, 교육 이런 걸 가면 좋겠다. 왜냐면 진짜 아담해요. 이 규모가 작고 그래서 근데 옆에 집들도 보니까 되게 오래돼서 충분히 싸게 인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직접 말하시면 뭐랄까 제가 대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적극적인 모금을 해주셔서 왜냐면 가면 그거는 그냥 문익한 목사님의 과거만 볼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오늘 지금 남북 문제가 해결도 안 됐고 더 많은 문제 속에서 문익한 정신을 갖고 실천하는 뭐 인재 양성이나 상상력의 공간이 되려면 조금 더 지원과 자금 모금 같은 것들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더 큰 공간을 가지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뜻 있는 분들이 혹시 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게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저희 모금에 같이 해주시면 좋고요. 저희가 10만 원 이상 해주실 경우에 그 집에 기부자의 벽을 마련을 해서 네, 이름을 새겨드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런 말씀하신 그런 다른 집 부분도 있지만 사실 그 집이 되게 작아가지고 저희가 전시를 하지만 집에 있었던 엄청난 유물을 지금 임시로 이렇게 한신대 옆에 있는 인근 한신대에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자료를 제대로 보관을 하려면 이렇게 수장고가 마련돼야 되잖아요. 지금 수장 공간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전시실을 개관을 하는데 정말 제대로 된 수장고가 있어서 다 그 자료들을 정리를 하고 이렇게 보존 처리도 하고 소독도 하고 또 그거를 후세에서 이제 연구를 하려면 다 아카이빙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서 네, 많은 도움이 필요해요. 저 가봤는데 이런 우리 김프로씨 요 공간 이 전체가 문서 더미로 꽉 차 있어요. 한 방 하나가. 그러니까 정말 그 만주 초대교회 그 이후에 어떤 민주화의 과정에 대한 진짜 보고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시민 모금 물론 이제 여러 지원도 하지만 진짜 중요한 여러모로. 네. 문익환.com이라고 해서 닷컴을 com으로 치시면 안 돼요. 한글로 문익환 하고 닷컴도 한글로 치셔야 됩니다. 아, 점을 찍어야 돼? 네. 문익환.com인데 시옷 받침 .com 하시면 나와요. 네. 감사합니다. .com 치면 절대 안 나와요. 그럼 후이즈 도메인 이런 거 나와요. 아니면 그런 게 다 불편하시면 통일의 집 이렇게 치시면 지금 문익환.com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들어가 보시면 거기서 그러면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 기부를 하시거나 참여하실 수 있는 거를 다 나옵니다. 예, 안내받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뭐 하여튼 저희가 그런 자원봉사도 와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전시실 안내라든가 아니면 자료 정리라든가 그런 일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이버 기준으로요. 통일의 집을 치시면 블로그 검색이랑 뉴스 검색이 와장창 나오거든요. 그거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은 도메인이 홈페이지가 맨 위에 뜨니까 없네 하고 포기하실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블로그 지나가고 뉴스 지나가고 동영상 지나가고 웹사이트에서 딱 보면 첫 번째가 통일의 집이에요. 페이스북에서 네. 페이스북에 통일의 집 있어요. 있어요. 네네. 페이스북에서도 통일의 집 찾으시면 나와서 되고요. 통일 하우스로 돼 통일하우스. 있지 않나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제 관리가 아닌데. 생각보다 찾기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그러면 돼요. 네.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친절하시네요, 정말. 이렇게 안 하시면은 몰라 어딘지 몰라 이렇게 하셔요. 다 말씀드려야 돼요. 그리고 팟캐스트를 또 시작하셨거든요.
그래서 팟캐스트 이름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문익환입니다. 네. 지금 33분 구독하고 계신데. 진짜 얄미운 남자죠. 아니요, 왜냐면 굳이 내가 갈 거 있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문익환을 검색하시면 그 팟캐스트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팟캐스트도 가셔서 구독도 하시고, 지금 출연도 하셨죠? 아직 네, 업로드는 안 했습니다. 됐는데.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는 내용들을 아주 조곤조곤 얘기하시는 것들이 있으니까, 문익환이라는 인물을 내가 잘 몰랐는데, 오늘 방송을 계기로 한번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나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통일의 집도 한번 찾아가 보시기도 하고,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면 또 후원도 하시고, 팟캐스트도 구독하셔가지고 찾아 듣고 이러시면 좋지 않을까. 첫 화에서는 그 문익환 목사님 따님 문영금 선생님이 직접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들려줘서요. 문영건 선생님도 말씀 엄청 잘하세요. 난 집안이야. 다들 이렇게 어쩜 그렇게 잘하시고. 아니 문성거 씨만 봐도. 네. 그게 있어. 내가 이건 얘기를 해야 될까? 근데 저도 이제 물어봤어요. 아니 저기 문성근 아저씨 유명하잖아요. 네. 그럼 출연료 빵빵. 근데 문영건 선생님이 대놓고 얘기하셨어요. 문성건 선생님 전성기 때는 그렇게 개런티 한국 영화 시장이 낮았었고 그때 또 이제 도우시고 활동 많이 하시고 지금은 객관적으로 연배가 또 올라가셨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가 굳이 얘기 왜 하냐면 선입견. 그래도 저기는 문성근 씨가 있잖아. 라고 얘기하는데 조금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냥 우리의 이야기로 관심을 접근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저는 말씀드렸던 뜻이 다른 게 아니고 문성근 씨의 그 연설, 말. 그 연설가로서의 문성근도 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배우 문성근. 네, 근데 배우 문성근 그 재정적인 이런 거는 제가 영화 시장을 잘 알잖아요. 별로 기대할 거 없습니다 요즘은. 미리 말씀드릴게요. 냉혹한 인간. 자, 그래서 오늘은 문익환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통일의 집 얘기까지 한번 해봤는데요. 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갔어요. 하여튼 어려운 걸음 해주셔가지고 이런저런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또 문익환 목사님의 조카시기도 하지만 또 이한열 기념 사업회 또 실장으로 계시니까. 친구. 선배? 1년 선배인데요. 나이로는 같아요. 한열이가 재수를 해가지고. 네. 그 재산이 꼭 하시더라고요. 꼭 그렇게 민감하게 내가 빠른이고요 뭐 이런 얘기 재수 이런 거 꼭 말씀하시죠. 아니 나이가 친구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학교에선 선배지만 저랑 생일도 되게 비슷하고. 그렇구나. 네, 같은 8월이고요. 그래서 이한열 열사의 얘기를 한번 이제 해봐야 될 텐데 그건 이 시간에는 하기 조금 어렵고요. 저희가 따로 시간을 내가지고 다시 한번 다음번에 그러면 이한열 열사 이야기를 약간 1987이랑 해가지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죠. 네. 그렇게 한번 여기 또 영화 팟캐스트 아니겠습니까? 네. 네. 기회를 마련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오늘 문익환 특집은 이렇게 저희가 이제 살짝 동을 떴으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1년 동안의 촛불 정부를 보면서 참 좋은 점들이 많았지만 사실 남북 정상회담의 12시간 동안에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남북 정상회담의 12시간 이전과 이후로 저희가 바라보는 세계관이 되게 달라졌어요. 한국 사람들이. 근데 그 자리가 있을 수 있었던 그 아름다운 현장이 있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배경에는 늦본 문익환 선생이 계셨다. 그분이 몸을 던지는 희생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이 통일의 시간이 다가왔던 거라는 걸 생각하면 사실 저희 전체는 대한민국 전체는 문익환 목사님한테 되게 큰 빚을 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이 빚을 좀 갚아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민국 선생님 모셔가지고 이한열 열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정도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